한여름에는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좋죠. 근데 이 에어컨이 에어컨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철에. 특히 에어컨병은 우리 정상인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한테는 그 이상의 치명적으로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에어컨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좋죠. 근데 이 에어컨이 에어컨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철에. 특히 에어컨병은 우리 정상인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한테는 그 이상의 치명적으로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특히 에어컨 바람을 너무 바깥에 있다가 더우면 들어와가지고 에어컨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직접 쐬거나 또 이게 외부하고 에어컨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게 해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되게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죠. 기분도 좋고 시원하고. 그래서 내 몸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거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땀을 많이 흘리면 이렇게 시원한 데 있으면은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고 탈진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너무 외부 기온과 실내 기온, 에어컨 밑에 있는 기온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그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환절기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봄이라든지 가을 봄이나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컸을 때 우리 환자들이 감기 같은 거 잘 걸린다 하잖아요. 이 현상이 이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있잖아요. 외기 온도와 실내 온도가 차이가 많았을 때 그런 현상이 같이 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감기가 잘 걸린다는 게 면역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특히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은행이라든지 어떤 관공서라든지 또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에어컨 온도가 낮게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러게 되면 외기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죠. 또 잘못하면은 막 10도 이상, 15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우리가 여름철에 잘못하면 막 거의 막 35도까지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뭐 한 20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우리 몸이 이것을 적응을 하는데 매우 힘들어해요. 금방 너무 더운 데 있다가 여기서 적응할 만하면은 쉬운 데로 들었죠. 그럼 여기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신경계 혼란이 오고 면역계가 혼란이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 혼란으로 인한 부분인데 우리 암은 면역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교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이 그래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가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듯이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는 뜨거운 데서 찬 곳으로 오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피부라든지 말초 혈관들이 전부 수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면역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암하고 싸워야 되고 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가 깨지고 어때요? 우리 몸에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그때 더 잘 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여름철에 생각하는데 에어컨을 생각할 때 에어컨 필터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은 상당히 시원하고 참 좋지만 이 필터를 갖다가 이렇게 교환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에어컨 필터가 여름철에 어때요? 많은 질병을 유발하죠. 세균하고 곰팡이가 필터 속에 끼어 있어서 이게 어떤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게 에어컨에서 빠져나오면서 감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논문 하나 찾아볼게요.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저널이라는 곳에서 실내 공기질과 면역 저하자의 호흡기 감염 상관관계 연구라는 이런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이게 청소가 되지 않는 이런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냉각판에는 레지오날레 그다음에 아스퍼길러스 같은 이런 곰팡이 포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서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어느 정도 이런 감염된 공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감기 증상 정도로 해서 우리가 보통 냉방병이라 하죠. 이런 부분에서 뭐 기침도 하고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 많이 그런데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뭐 기력이 떨어져 있고 체력도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암 환자가 이렇게 필터가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있는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쏘이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던 세균이나 곰팡이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게 되면 우리가 폐로 이런 세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간질성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곰팡이성, 진균성 폐렴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폐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사망 원인이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호흡이 가빠지고 고열이 나고 나중에는 이제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사망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필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여름철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실내 온도를 바깥과 너무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건 그거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26도에서 한 28도 정도 사이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보면 습도가 막 높아지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제습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면 습도가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기온을 너무 떨치지 않고 어느 정도 내 생리적으로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여름철을 보내는데 또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을 오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부원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바람이 내 몸에 바로 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사로 오는 바람을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부분도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되게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어때요? 밀폐를 하잖아요. 공간을 문을 꽁꽁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데 에어컨을 가능한 한 2시간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문을 열고 해서 환기를 시켜줘서 또 이렇게 되면은 혹시 에어컨 안에서 흘러나오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농도를 이렇게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같이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가능한 한 이게 덥지만 우리 환자분들의 얇은 그런 긴 소매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철에 입는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 입는 이 가디건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아니면 또 특히 이제 항암하시고 계신 분들은 감작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카프 같은 것을 챙기고 가다가 또 특히 어때요? 햇빛 차단하는 목적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에어컨이 많이 있는 우리가 에어컨을 우리가 어떤 대중 식당이라든지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공공으로 쓰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에어컨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절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가디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너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막다 보면 어때요? 내과 면역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치명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아서 우리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아주 사소한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를 조금 머릿속에 한번 새겨 넣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익히지 않은 생식과 그다음에 상온에 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먹지 말라. 특히 뭐냐면 상온이라도 오랫동안 방치해 둔 음식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주 강한 자외선은 가능한 피하고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이렇게 탈수를 막아 줘야 된다는 거. 이 탈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대개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세포가 탈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세포 안에 산화물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정상 세포도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어컨, 이 바람, 찬바람을 너무 쐬지 말고 특히 기온 차이가 많이 나게끔 이리 틀어 놓은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디건이나 스카프를 가지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만 조금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사소하잖아요. 또 이렇게 남들은 이게 이런 부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나는 내 상황에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유난을 떨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또 남의 눈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 하나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내 몸을 보호하는데 좀 더 과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순간적인 방심이 어때요? 잘하고 있던 이런 관리하는 과정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이런 불편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가지고 어떤 여행도 하고 나중에 다 건강해져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잘 거쳐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잘 치유가 되도록 그리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또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댓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또 한번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환자 수분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환자분들한테 물 섭취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1.5에서 2리터 이상을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항암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물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왜? 간단하게 생각해요. 첫째, 항암을 했으니까 항암이 어쨌든 항암 약효가 끝나고 나면 빨리빨리 배설을 해줘야 하잖아요. 콩팥이나 간헐천에서 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나서 반감기가 지나면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빼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좋아야 되겠지만 일단 물을 많이 마셔서 희석을 시켜주고 소변으로 빼내주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항암하는 동안에 음식 같은 걸 먹을 때도 사실 부드러워지려면 수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물을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할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말았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사용하는 물도 물로 포함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국을 먹는다. 국 속에 있는 물도 물량으로 치울 건지. 그 다음에 미음이나 죽으로 먹는데 이 안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해당을 할 건지. 근데 우리가 실제 그 물을 말할 때는 빈속에 희석하지 않고 단순 물만 먹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물은 그 음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또는 소화시키기 위한 용도로서만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암할 때는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을 마실 때 그럼 단순히 우리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게 좋으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가? 되게 우리 정수기 물은 증류수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역삼투압 방식과 그 다음에 삼투압 방식을 같이 한 정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미네랄이 많지 않아요. 미네랄이 많은 물을 먹는다면 물도 마시고 미네랄도 섭취하고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대개 보면은 물을 마실 때 정수기 물을 아니면은 또 그걸 마시죠. 생수 속에 약간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시면 좋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도 같이 들어간다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우리가 우리가 차가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연하게 해서, 우리 녹차 같은 경우도 녹차가 있고 녹차물이 있어요. 녹차는 어때요? 녹차는 여러 가지 카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테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가 한 100cc에다가 만들 차를 한 500cc 물에다가 하면은 이건 차가 아니고 찬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그러면 그런 재료들은 뭐 녹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나무, 저는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권하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돼요. 그리고 뭐 연잎, 그리고 뭐 감잎,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아로마가 있다면 아로마를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단순하게 물 마실 때는 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물 마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미를 낼 수 있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냥 물만 먹는 것보다 훨씬 먹기도 좋고, 또 우리가 장시간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은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되니까, 꾸준히 할 때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녹차를 넣어가지고 녹차물을 만들어서 먹고, 내일은 뭐 비타민 나무 물을 만들어서 먹고, 뭐 모레는 연잎차를 만들어서 먹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물에 더 친숙해져요. 물을 많이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물이 더 생각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어떤 물 자체를 가지고 청소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해서 암을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네랄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호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많이 마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물만 마시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물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다리님께서 보내주신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르신 있는 집은 이렇게 먹으면 건강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 귀리, 보리, 백미 이걸 슬쩍 갈아서 무, 배추, 마늘, 부추 넣고 끓여 먹고 있어요. 백미는 뺄까요? 이분은 뭐 암 환자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뭐 나이 드신 어르신 같으면 귀리라든지 보리, 뭐 백미 갈아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 배추, 마늘, 부추 이런 부분들을 넣는다면 상당히 건강식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뭐 백미를 많은 양이 들어갈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조금 들어간 건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백미가 좀 안 들어가면 사실 너무 거칠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드시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백미를 좀 줄이고 싶다면 저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거친 것들이 많거든요. 현미도 좀 거칠고요. 그 다음에 귀리도 거칠고 보리도 약간 거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좀 부드러우면서 잡곡을 저는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콩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잡곡 있잖아요. 조수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첨가를 한다면 현미나 이런 거친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미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백미를 무조건 뺀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조절하는 게 오히려 우리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건강한 거라도 드시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드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서경옥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잡곡, 현미만 먹으면 밥이 거칠어서 쌀과 찹쌀 섞어서 먹는데 쌀은 빼야 할까요? 쌀이나 찹쌀이나 탄수화물은 함량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쌀하고 찹쌀에서 찹쌀이 조금 좋다고 본다면 찹쌀 속에는 크롬이라는 게 좀 더 들어있어서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쓰는데, 뭐 백미는 빼고 그럼 찹쌀만 한다면 찹쌀 죽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잡곡을 좀 섞는, 아니면은 또 뭐 귀리라든지 뭐 현미도 약간 섞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백미는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던데 이 부분을 안 넣더라도
우리 환자분이 잘 드실 수 있다면 뭐 빼는 것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